27,000 곱하기 1140원은 3078만원. 요게 1인당 평균 소득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부부야? 그러면 곱하기 2. 그러면 여러분 부부의 1년 소득이 6,156만원이 나와야 평균 소득이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하나 있어? 그러면 이제 곱하기 3을 해야 돼. 그러면 연봉 9,234만원을 연봉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온 가족의 소득이 9,234만원이 돼야 평균 소득이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1억 2,312만원을, 받아야 평균 소득이야. 4인 가족이. 예. 4인 가족이면 1억 2,312만원을 1년에 뭐라 그러나,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이 정도를 벌어야 평균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은 실제로는 어때요? 부부 합산 소득 4,500에서 5,000이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부부 합산 소득 연봉 5,000에서 6,000 나오면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우리 중산층이다 이렇게 알잖아. 중산층 아닙니다. 예, 저게 평균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부 합산 소득 이 정도 돼야 중산층인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부부의 합산 소득이 6천만 돼도 부자 소리 듣고, 예, 4천 정도가 거의 평균이야. 4,500 정도가. 예. 부부 합산 소득 4,500 정도가 평균이야. 그럼 이거는요, 선진국으로 따지면 그 남자 한 사람의 버는 돈도 못 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당한 임금이 1억 2,300은 받아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1년 연봉이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이거보다 적게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평균이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랐어. 원래 내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2015년에도 했었어요. 15년까지 하다가 16년에 이제 총선 떠지고 막 그래가지고 뭐 사드 터지고 막 순실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많이 못했지. 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 머리 감는 데 나타나가지고 야 빨리 너 1% 99% 그 얘기 왜 요즘에 안 하냐 이래갖고 막 경제 문제를 얘기하라고 막 어제부터 다 알고 싶은 바람에 내가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인당 국민소득의 의미예요. 이건 다른 말로 누가 그래 그가 그때 그 당시에 또 와가지고 이것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게 말이 되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1인당 국민소득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부가 이만큼이란 얘기야. 우리나라에 지금 만들어진 부가 1인당, 그러니까 4인 가족이 1억 2,300 받아야 될 만큼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전혀 그러지 않고 6천도 못 받아, 5천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나머지 돈 7,300 누가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이 5천을 받는다면 이거를 재벌들이 다 삥 까고 있는 거야. 삥땅을 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물가를 따져보면 내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 외국에 이제 무슨 프랑스에서 밥을 먹든가 보다 한 끼에 막 3, 4만 원을 한다는 거야. 너무 비싸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그 정도 하잖아요. 한 끼에 3, 4만 원 하잖아. 그게 결국 우리나라 월급이 아주 선진국의 북유럽 물가 정도 되는 거야. 북유럽의 고급 식당 물가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런 물가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알죠? 스타벅스 커피 값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비싼 거. 뉴욕보다 비싸. 우리나라 서울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밥값이 제일 비싼 거야. 너무 비싸, 물가가. 물가만 비싸? 집값은 또 얼마나 비싸냐고. 코딱지만한 고시원이 40만원, 50만원 한다며. 코딱지만한 고시원이 4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오피스텔 같은 거 뭐 60만 원 정도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뭐라 그러나 주거비가 너무 비싸. 주거비 많이 나오고 월세 비싸고 그 다음에 음식값 비싸고 그나마 싼 게 옷값이었던 거야. 우리나라 옷값이 상대적으로 쌌어. 그런데 이번에 무슨 그 상표법인가 뭔가 바꾸면서 그래서 이제 전기 사용하는 모든 생산에는 무슨 세금을 내라 이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전기안전법, 그래서 옷값도 비싸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의식주 중에서 그 옷값만 좀 쌌고,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쓰는 옷, 서민들의 옷. 부자들은 물론 뭐, 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5리터 파카가 100만 원이라며? 5리터 파카를 100만 원, 세일해서 100만 원? 그런 걸 입고 살았대. 부자들은 그런가 봐. 뭐, 떨이 해갖고 100만 원이라는 거야. 뭐래더라, 그거? 왜 그 도시 외곽에 파는 무슨 뭐 브랜드샵이 있대. 뭐가 있어, 하여튼. 아울렛! 아울렛.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뭐 백화점 물건들, 뭐 명품들을 판다며. 그런데 가면 뭐, 떨이 해갖고 80% 세일해서 100만 원 이런데. 지랄을 하는 거지. 그런 애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애들이고, 우리 일반인들이 홈쇼핑에서,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사는 옷들은, 2, 3만 원의 옷을 사 입었잖아. 근데 이제 그것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야? 좌우지간, 본론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그니까는 음식값 제일 비싸죠. 그 다음에 집값 비싸죠. 그 다음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그니까 이제 최고 선진국을 제외하고, 그나마 잘 돼 있는 게 의료비였어. 국민건강보험제도 때문에, 특히 암 환자의, 암 치료비의 80%, 90%까지 국가에서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예. 이거, 세계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건강보험제도야. 우리나라의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든 게 김대중이에요. 그 전에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박정희 때부터였어. 근데 박정희 전두환 때는 뭐였냐면 직장 의료보험만 있었어. 그래서 직장인들은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아서 뭐 3, 4천 원의 치료를 받는데 일반인은 내과병원 한 번 가는데 15,000원씩 내고 그랬었어.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그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모든 국민이 그리고 이제 김대중 이전에는 어땠냐면 만약에 서울 사람이 경주에 가서 배탈이 났어. 그 병원을 가. 그러면 거기서 내나 비보험으로 내는 거야. 15,000원씩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험증을 가지고 간다든가 이래가지고 환급을 받으러 다시 경주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와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면서 전국의 보험을 통일시킨 거야. 그래서 어딜 가나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보험 수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김근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암 환자들이 어땠냐면 그땐 돈 없으면 죽는 거야. 암 환자들도 암 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이제 죽는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돈 떨어질 때까지 돈을 완전히 다 쓰고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갖고 김근태 의원이 그 당시에 암을 왜 보험 혜택을 안 주느냐. 감기도 보험 혜택을 주는데 암은 더 치료비가 비싼데 그거 하라고 보험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래갖고 그 암 치료비를 국가에서 보험으로 처리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70%인가 80%까지를 김근태 의원이 보험의 수가로 만들어줘요. 그거를 유시민이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돼가지고 90%까지인가가 늘려. 그런데 이걸 마치 유시민이 제도를 만든 것처럼 알고 있어. 그 김근태 의원이 한 거예요. 네. 암 치료비를 80%까지 국가에서 해주게 된 게 80%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을 국가에서 처리하게 된 게 김근태 의원 때였어.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흔쾌히 동의해줬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을 치료하게 된 거였고 지금 이제 90%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명박 들어서서 어떻게 됐냐. 이게 로비 회사를,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나 이런 것들이 로비를 한 거야. 어떻게 로비를 했느냐 하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약을, 그러니까 병원에다가 로비를 해가지고, 보험 혜택을 못 받게 한 거야. 진짜 좋은 약을. 그래서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약을 만들고, 그거는 개인 부담으로 사게끔 한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보험 혜택이 안 되는 약을 치료하게 하고, 그것만큼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이랬던 거죠. 이명박 때부터 하여튼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의료제도도. 예. 하여간, 그래서, 이제, 김영삼 때부터 노동 조건이 망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이제 실비보험이 나타나는 거잖아. 실비보험을 막 들으라고. 그러면서 그 실비보험은 뭘 목적으로 하냐? 국민건강보험을 없애겠다는 거야. 국민건강보험을 없애고, 그 실비보험을 다 들어라. 그래서 그 실비보험으로, 그러면 다 해결이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실비보험도요, 지금은 가입할 땐 되게 싸. 근데 그거 정액가 아닌 거 알죠? 그거 실비보험이 해마다 올라가요. 예. 그 실비보험이라는 게 해마다 금액이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지금은 건강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실비보험이 그 정도 싸지.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지고 나면, 이 실비보험제도도 폭등할 거야. 갱신형.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의료 민영화의 길로 가는 거야. 이명박 때부터 이게 의료 민영화의 길을 갔어. 이미. 그래서 국립병원들 다 없애려는 정책을 폈고, 예.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흔들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이 제일 잘못 저지른 게 뭐였냐면 국민연금제도. 이 국민연금제도도 누가 만들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어.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연금제도를 만든 거야.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노년에 전부 연금을 받아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안 들어있는 거야. 연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국민들이 있는 돈을 전부 다 애들 교육비를 써버리고, 애들이 우리를 보살피겠지. 근데 그게 문화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애들이 취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국민연금을 강제로 다 가입을 시킨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강제로라도 지금 소득의 일부를 뺏어놨다가 그걸로 은퇴 후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대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그 국민연금제도 문제 많다. 이거 그러면서 국민연금 다 돌려받지도 못할 돈인데 강제로 뺏는다. 그래서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노무현 때 일으켜. 2004년에. 그래서 2006년까지 국민연금 폐지 운동으로 완전 나라를 뒤집어 버려요. 근데 나중에 뭐랬는 줄 알아? 2006년에 박근혜 칼침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완전히 지방의회를 다 차지해. 그러더니 국민연금이 좋은 투자처라는 거야. 2006년에 그랬어. 내가 그때 그 실시간으로 내가 다 추적하던 사람이 내가 분명히 목격했다니까? 그렇게 김대중이 만든 국민연금 제도가 나쁜 제도라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지랄 발광을 2004년, 5년, 6년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2006년에 지방선거를 완전히 한나라당이 압승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국민연금이 좋은 투자처라고 말을 바꾸는 거야,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연금 주도하던 새끼들이 싹 사라져.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새끼들이 조직이구나를 아는 거야. 그래서 국민연금 반대운동 했던 새끼들 내가 추적을 했었어. 그 새끼들이 국정원 댓글 쓰는데 같이 다니고 있어. 그 국정원,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 했던 게 그 댓글 부대, 민간인 조력자들, 걔네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만약에 이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없애줄 것처럼 그렇게 이 셀러리맨들을 꼬신 거야. 그래 놓고 어떻게 된지 알아? 이명박이 당선된 다음에 올렸잖아. 국민연금 올리고 건강보험료 올리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건강보험제도랑 국민연금제도가 쓰레기 같은 제도라고 그렇게 욕하던 것들이 세상에 이명박이 되니까 건강보험을 2배 가까이 올렸어. 2배 가까이 올렸어. 그러면서 올린 게 또 누굴 대상으로 더 올렸냐? 소위 연봉 2,500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올렸대. 왜?
그 정도 받는 사람 제일 많다고. 더 돈 많이 받는 부자들한테 안 올리고 연봉 2,500 받는 애들한테 제일 많이 올린 거야. 그래야 더 많이 걷는다고. 정말 이 닭똥꼬 빨새끼야. 서민 증세. 그 다음엔 뭔 짓을 했냐? 국민연금을 그 없는 돈에 강제로 이제 띄는 거잖아. 그 목적이 뭐야? 노인들이 됐을 때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이잖아. 그런데 이 썩을 놈이 그 돈을 어디다 투자했느냐? 대재벌, 대기업에 주식값 떠받치는데 쏟아부은 거야. 그래가지고 삼성 주식이 노무현 때 30몇만 원이었어. 노무현 때 30몇만 원이었는데 이명박 때 5배로 올라. 이명박 때 5배로 올라요. 어떻게 올렸냐? 그 주식값이 떨어지면 국민연금을 갖다 쏟아붓는 거야. 삼성만 그런 게 아니야. 삼성, 현대, LG 이런 대기업 주식에다가 계속 쏟아부었어. 그래가지고 그 천안함 사태 때 외국인들이 전부 다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충격은 박왕자 사건이었어. 2008년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외국인들이 막 매도를 해. 그래갖고 이제 이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국민연금을 이제 그때부터 쏟아붓기 시작해. 그러다가 천안함 사태 그 딱 하루 만에 29조 원이 날아가. 외국인들이 29조 원어치 팔아버린 거야. 시가총액 29조 원이 날아갔어. 그거를 국민연금으로 다음날 다 채워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명박 때부터 대기업의 일대 주주가 국민연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왜 최순실, 이재용, 박근혜가 지금 다 감옥 가 있잖아. 그게 그 국민연금이 그렇게 이명박 때 국민연금으로 삼성 주식을 사들였고, 삼성 주식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국민연금을 쏟아부어서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가 돼서. 그러면 그때 그 일대 주주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훨씬 더 삼성물산이 비싼데 제일모직하고 같은 동률인가 뭐 그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그걸 반대할 수 있었어. 국민연금이 반대 안 했잖아. 그게 이제 이재용이 제일모직이라는 조그만 회사의 대주주인데 얘가 삼성물산 다 먹게 하려고. 그러려고 그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가격 조정을 하는 걸 일대 주주가 막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머지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된 거야. 국민연금 때문에. 예.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삼성물산에다 투자했던 국민연금이 하여튼 5천억인가 손실을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5천억을 손실 보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명박이 저지르고 박근혜가 헤쳐먹은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갖고 지금 대기업의 주식이 그렇게 다 올라간 거야. 이명박 때 국민연금을 쏟아부어서. 국가 부채가 올라간 이유도 그거야.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갚아야 될 돈인데 그 돈을 국가에서 대기업에다 다 찔러놨어. 근데 이렇게 전쟁설이 돌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이 나중에는 지금은 막 그 개미들이 모르고 막 투자해서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데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야. 주식값이. 이미 이게 2011년인가 12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이 지나치게 거품이다 그러면서 싹 뺏어 갔어. 현재 삼성의 적당한 주식값은 38만 원 정도다. 근데 지금 200만 원이라며. 그럼 170만 원이 거품인 거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래 생산에 돌아가야 될 돈이 전부 주식에 묶여 있는 거야, 지금. 그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야, 지금.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1%가 저기 99%를 먹여 살린다고 지금까지 개뻥을 친 거죠. 지금 가계부채도 심각하고요. 국가부채도 심각해요. 그 다음에 그 공무원연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연금 이야기.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손대야 된다. 박근혜가 계속 외치게 공무원연금 얘기였어. 근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왜 심하냐면요. 군인연금 때문이에요. 군인연금은 엄청 많이 주는 거 알죠? 그리고 군인연금은 이미 재원이 바닥난 지 몇십 년이야. 80년대인가에 이미 국민연금은 재원이 바닥나서 지금 군인들이 받고 있는 연금은 전부 국민 세금으로 내는 돈이야.
그 얘기도 비밀로 붙이잖아.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군인을 조정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쓸데없이 우리나라에 군인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전쟁 수준으로 군인 숫자를 유지하면서 장군 숫자, 그 다음에 군대의 높은 계급, 이 사람들이 그 퇴직하면 받게 되는 군인 연금이 전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야. 몰랐어요? 그거야. 그게 지금 다 국가 부채인 거야. 예. 그렇게 별 달고 은퇴해서 국민들한테 연금 받아? 그래놓고 그 연금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외국 무기회사에 브로커로 취업해갖고 또 거기서 돈 받아. 그리고 국민 세금을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다 이러면서 쓰지도 못할 무기에다가 막 투자하라고 작업하고, 그래서 사라 그러고, 너무 치명적이니까 못 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고철로 팔아먹고, 고철이라 그러면서 막 톤당 뭐 몇천 원에 팔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해외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군부대에서 이거는 고철이야 그러면서 톤당 몇천 원에 팔면,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해외에다 팔면 톤당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다는 거야. 왜냐, 특수학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회사에다가 특수학금으로 팔아먹어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야. 그걸 그 예비군 조직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인 거야 지금.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막 사기쳐가지고 방위산업에 투자하라고. 한국형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명박 때부터 방위산업에 투자하라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또 우리 또 모자란 개미들이 방위산업에 또 막 투자한 거 아니야. 방위산업, 자원산업. 그게 다 주식 사기더라고. 그래갖고 뭐 아프리카에 무슨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그거 막 외교부에서 막 주식 사라고 지랄했잖아. 그거 다 뻥이었잖아. 이게 사자방 비리, 사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야. 그래서 이명박을 잡아넣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다음 정권이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아닌 사람이 집권했다. 그럼 이명박이 이거 당연히 수사 받겠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이명박이 자기의 아바타를 지금 미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자기의 그 아바타들을 지금 밀고 있다. 누군지는 비밀이야. 저기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얼릴 거야. 자, 그러면서요. 1%가 99%의 국민을 먹여 살린다라는 개뻥을 얼마나 많이 쳤느냐. 그러면서 막 그 재벌들이 황제처럼 살아. 그죠? 자, 그런데 정말 1%가 99%를 먹여 살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두 개야. 1, 2위 기업이 삼성하고 SK잖아. 삼성전자, SK통신. 근데 삼성하고 LG가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동안에 공짜폰이라는 이름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 폴더폰. 그 후진폰에 전화들도 사실 바빠서 많이 안 하는데 그 35,000원씩 기본금을 내라 그랬잖아. 기본요금 35,000원씩. 기억나지? 기본요금 35,000원에 문자는 또 따로 냈든가 하여튼 그랬었어. 그래갖고 문자 비용 따로 내라 그러고 그 꼴통 그 기계에다 35,000원씩을 받아갔는데 그러면 1년에 한 사람이 낸 돈이 35만원에다가 7만원 하면 그 42만원씩을 낸 거야. 그런데 그 기계가 다른 나라에서는 7만원 정도에 팔리는 기계인데 7만원도 안, 3, 4만원에서 7만원 정도 파는 기계를 우리 국민한테는 30만원이라고 얘기하고 뭐 전화기 보조금을 준다는 이름으로 35,000원씩 기본금을 받아간 거야. 근데 실제로 전화들을 그렇게 했냐? 전화 많이 안 했어. 그러니까 생돈을 전부 다 35,000원씩을 떼간 거야. 10년이면 얼마겠어? 42만원씩 10년이면 420만원씩이야. 한 사람이 420인데 1000명이면 얼마야? 그러니까 10명이면 4,200, 100명이면 4억 2천, 1000명이면 42억, 10,000명이면 420억? 근데 SK통신하고 삼성전자로 1,000만 명 정도가 가입했잖아. 그럼 얼마겠냐고. 그만큼을 10년 동안 두 기업에다가 해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 결국은 그 4조 넘을걸요? 예, 4조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급률이 3천만 대잖아. 그죠? 휴대폰 보급률이 3천만 대야. 그러면 1년에 42만 원. 1년에 42만 원 그거를 3천만 명이 썼다. 그 다음에 그게 3만 5천 원이 옛날 3만 5천 원이었지.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팔았어요? 그 기본 요금이 5만 5천 원, 6만 5천 원 그랬잖아. 사업하는 사람들은 10만 원씩이었고. 그럼 얼마겠냐고. 우리 기본 요금 3만 5천 원씩 내는 건 90년대 얘기야. 그죠?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3만 5천 원이었어. 그리고 그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5만 5천 원, 6만 5천 원 냈잖아. 5구 요금제니 뭐니. 그래서 지난 10년은 6만 원 정도를 평균 냈어. 6만 몇천 원씩. 그럼 얼마겠냐고. 위약금에다가. 지금 막 그 싸구려 전화기를 보급하면서 요금을 낮춰주고 있잖아요. 그동안 해먹은 것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20년 동안 우리가 SK통신하고 삼성전자한테 준 돈이 100조 원 가까이 돼요. 예. 100조가 넘지. 예. 100조가 넘는 돈을 우리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뭐 60만 원 이렇게 70만 원에 전화기 계산할 때 그거 외국에서 공짜 폰으로 줬어. 그 선불폰이면 10만 원이고 공짜 폰으로 주는 돈 우리나라에서만 6, 70만 원 받아 먹었다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삥을 뜯은 거야. 우리 국민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예. 단순 계산만 해도 120조가 넘지. 그러니까 그 돈을 삼성전자 SK한테 벌어줬다니까 우리가? 그런데 마치 지네가 우리를 먹여 살린 척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지네를 먹여 살렸지. 지네가 언제 우리를 먹여 살렸어. 그러면서 그 삼성전자 그 아주 악독한 거 있잖아. 노조가 없잖아요. 노조를 자기네들이 먼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노조는 절대 노동자를 위해 일 안 해. 그리고 진짜 노동자들이 노동자를 위한 노조 만들려고 그러면 철저히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정신 이상자를 만들어버리잖아. 어디에서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렸잖아. 철저히 짓밟아서. 그래갖고 이 삼성 노동자들이 막 자살했잖아요. 삼성전자 AS 직원들. AS 센터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로 한 달 수입이 12만 원 이렇게 된 거야. 13만, 19만 원? 하루 종일 열 몇 시간씩 일하고 월급을 10몇만 원 받게 한 거야. 악마의 기업이야, 악마의 기업.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창고에 쌓아두고 그 돈으로 정유라 말 사주고 최순실 호텔비 대주고 그런 거야. 그래놓고 지네가 우리를 먹여 살린 것처럼. 예. 그래놓고 우리를 먹여 살린 것처럼 이제까지 국민들을 속여온 거예요. 지금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들 그거 지네들 노력의 대가 아니야. 노동자들한테 원래 3교대로 8시간씩 일하고 7천만 원씩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12시간 막교대 시키고 연봉 7천만 원 하나 3,500만 원 하나. 그래서 실제로 임금을 절반으로 줄인 거 아니야. 그거 지네가 삥땅 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다가 원래 줘야 될 돈 안 주잖아. 그 중소기업에서 원자재 값이 올라갔다고 가격 좀 올려달라 그러면 요정에서 접대받고 여자들 불러가지고 2차까지 접대받은 다음에 가격 낮췄잖아. 납품값을.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그 납품값을 맞추려다 보니까 월급을 제대로 못 주잖아. 그래서 부도 내고 바지 사장으로 또 공장 열고. 그럼 노동자들은 임금이 몇 달씩 밀린 상태에서 그냥 쫓겨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밀린 월급이 몇십조 원이야? 그거 알죠? 못 받은 월급이 몇십조 원이야. 그 몇십조 원? 그거 다 어디로 가 있어? 대기업 창고에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사내 보유금이 30대 기업이 750조일 거예요. 10대 기업이 540조. 그것도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 30대 기업의 창고 안에 쌓인 돈이 740조. 720조. 그 돈이 결국은 지난 20년 동안 저렇게 평균 소득으로 받았어야 됐던 돈이야. 여러분이 평균 소득으로 이렇게 받았어야 될 돈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받은 돈이 연봉 2, 3천. 나머지를 전부 다 대기업 재벌의 창고 속에 가서 쌓인 거야. 이 새끼들이 그 돈을 빼돌리려고 조세 피난처에다가 조세 피난처에다가 돈 빼돌려가지고 저거 출처가 뭐예요? 저 유튜브 이거 해도 저기 저작권에 안 걸려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다음 홍종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소리를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는 자꾸 나빠집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기재부의 그 저작권이요. 이 저작권을 행사하면 걸리는 거예요. 가령 언론사라든가.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홍종학 경제연구소에서 올린 거예요. 홍종학 경제연구소에서 이거를 그 저작권을 저한테 요구하지 않는다라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KBS나 MBC나 이런 데에서 올린 거면 그 원 회사에게 저작권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없는 영상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가 영상을 올렸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이거는 많이 봐줘야 되는 영상이죠. 공직자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표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참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그 피눈물을 이 국정감사장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절규를 전하고 싶습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그걸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재벌의 하수인이 되어서 재벌들의 소원만 들어주는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는 저는 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그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30대 그룹 사내 유보금 현황입니다. 삼성이 232조, 현대차가 113조, SK가 70조, 이른바 10대 재벌이 612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올린 이 사내 유보금, 이거 지금 최대치예요. 소리 이게 최대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소리를 올리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지금 이 소리가요. 죄송한데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낼 수 있는 최대치예요. 여기 노동자들이 기여한 건 없습니까? 노동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잠깐만요. 다시 드릴게요. 13조, SK가 70조, 이른바 10대 재벌이 612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올린 이 사내 유보금, 여기 노동자들이 기여한 건 없습니까? 노동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하시는 대로 임금이다, 또 배당이다, 뭐 등등 해서 적절하게 배분되고 난 부분이고, 일 안 하는 재벌의 적절한 상속자들은 세금도 안 내고 수조 원을 버는데 노동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내 유보금을 모아놨더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깎겠다, 해고를 쉽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재벌 편향적인 우리 기재부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넘어가 주시죠. 자, 이 사내 유보금 710조 원 어떻게 쌓였나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넘어가 주세요. 박근혜 정부 국가 채무 150조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적자 100조 냈습니다. 250조 재정적자 나라 살림 거덜내면서 그런데도 재벌을 계속 지원합니다. 재벌 세금 깎아주죠. 부자 감세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원하죠. 결국은 빚내서 재벌 대기업 지원해준 거 국민들의 피땀이 들어간 게 저 710조 아닙니까? 거기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합니다. 그 710조에 부자 감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 그 돈 어디 갔습니까? 세금 깎아줬으니까 그게 이익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저것도 구속시켜야지, 지금 저거. 비과세 감면에 해준 거 그게 710조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아니 부총리가 지금 뭐 부자는 그 개인이고요. 저기는 재벌 법인 감세 아닙니까? 해준 거 아닙니까? 법인세 지금 법인 성역으로 만든. 법인이 무슨 부자입니까? 아니 재벌 부자 감세 우리 부자와 재벌 감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럼 재벌 감세에 들어갑니까? 대기업 감세 재-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재벌 감세해 준 거는 그럼 710조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간 건 인정하십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쨌거나 그 사내 유보금의 결과치로 하는 거고요. 회계상의 개념이고 저기는 유상증자분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아니 지금 이익 나서 거기 이익이 지금 정부에서 세금 깎아주고 비과세 감면해 주니까 난 거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그냥 그 사내 유보금 이익만 710조 쌓는 동안 서민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가 주세요.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투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편의점 내에서 돈 엄청나게 벌었죠. 그게 710조 안에 들어갔죠. 동네 슈퍼는 그때마다 하나씩 감소했죠. 재벌 대기업이 한식 뷔페 전쟁했잖아요. 골목상권 직격탄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는 음식점 다 망했죠. 음식점의 피땀이 저 710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대형마트, SSM 매출 증가할 때 전통시장 다 줄었잖아요. 그게 바로 서민의 눈물이 저 710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 주세요. 청년 실업률 만약에 지금 저렇게 9.3% 실질적으로는 저 통계도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20%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죠. 넘어가 주세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지금 몇 년째 계속 5조 원 이상씩 비과세 감면 받습니다. 그거 재벌 세금 안 깎아주고 만약에 청년에게 투자했다면 그럼 얼마의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16만 7천 명이 매년 가능한 겁니다. 바로 저 710조에는 우리 청년들의 눈물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의 눈물을 청년들에게 빼앗아서 재벌들에게 돈을 준 겁니다. 그게 710조예요. 벤처기업이요? 벤처기업을 도와요? 벤처기업 정책 지원 혜택 받은 거 18.3%밖에 안 됩니다. 재벌들 710조 소 쌓을 때까지 정부가 거기서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데 벤처기업 도움 못 받았어요. 네, 정리해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사 한번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이거 전부 다 하고 원칙은 그러면, 원칙이니까요. 네,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아까 그 홍종학 그 의원님, 그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에 우리 그 1차, 2차 5분, 5분 했는데, 예, 그래요, 5분, 네, 3차. 저 3차 이거 마무리합니다. 그럼 홍종학 의원님, 이거 5분. 네, 여기 화면 좀 틀어주세요. 어디 가셨나? 갑자기 진행이 돼서 그런가요? 화면 좀 틀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게요. 그 지금 사내유보금 710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다. 우리 노동자들, 그 다음에 그 재벌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들, 그 다음에 거기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즉 다시 얘기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을 그 2천억 원을 배정을 하자고 그러니까 부총리께서는 그것은 빚내서 서민들 퍼주는 거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렇게 돈을 아껴 쓰면서 재벌들에게 막대한 돈을 퍼준 결과 재벌들이 엄청난 특혜를 입었고 엄청난 이익을 냈고 그것이 710조로 쌓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그렇게 재벌들을 도와줘야 낙수 효과가 되어서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고용이 늘고 청년 일자리가 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잘 되고 소득이 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기재부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재벌들에게 그냥 특혜를 준 것이다. 저 710조는 그렇게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걷어서 그걸 재벌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재벌들이 저 710조 원을 공정하게 그러면 돈을 번 것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불공정하지 않으니까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기재부와 재벌 간의 그 유착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이 따라서 경제민주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한다고 얘기했는데 표를 얻고 나서는 지금 싹 안면을 바꾸신 거죠. 자, 재벌들이 막대한 그 공사를 따냅니다. 그런데 전부 담합을 해서 공사를 따냅니다. 그것을 담합을 해서 공정위가 부정당업자라고 지적해서 과징금 2,115억 원을 부과를 합니다. 저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부과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을 그렇게 담합을 해서 그렇게 엄청난 그 혜택을 얻고 막대한 비자금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걸 정부가 다 이제 봐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저렇게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벌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지금 완전히 사면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저게 또 우리 710조에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자, 면세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신라와 롯데라고 하는 두 대기업 면세점이 그중에 80%를 얻는데요. 6조 원을 작년에 매출을 합니다. 그 리베이트로 무려 2,800억을 씁니다. 그런데 특허 수수료로는 기껏 해봐야 1,100만 원을 냅니다. 저기서 6조 원이라고 하는 저 매출을 올렸으니까 아마 조 단위의 롯데와 신라는 조 단위의 이익을 얻었을 겁니다. 저거는 그냥 국가가 특허를 주는 거예요. 저 특허를 중소기업한테 줬다면 롯데와 신라는 저 돈을 못 벌었을 겁니다. 710조에는 바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기재부가 그렇게 저거 하지 말라고 제가 2012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저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710조에 저렇게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도 계속 그걸 하겠다는 거죠. 710조가 1,000조가 되고 10,000조가 될 때까지 온 국민은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어서 정말 절망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직도 재벌들한테만 계속 모아주겠다. 그렇게 모아주면 일자리가 생긴다. 재벌을 모아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생긴다. 투자 안 하니까 또 뭐 투자를 한다고 또 혜택을 준다. 재벌들이 원하니까 노동자 쉽게 해고해 주겠다. 이것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 710조는 재벌이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다. 그건 기재부가 재벌과 유착해서 만든 돈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질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는 망한 것이고 망해가고 있고 지금 양극화가 이렇게 심각해서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답변이 있겠어? 예, 의원님, 제가 누차 말씀 올립니다만은 너무 그 논리를 단순화하다 보면 논리적 오류가 생겨 있습니다. 줘봐. 예전에 기재부가 나한테 저랬다니까? 재벌과 유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가 재벌과 유착하는 면세점이 부가 어디 그렇잖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내 유보가 적절하게 우리 경제 활류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저도 동의를 하지만은 그게 기업 노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남의 피와 땀을 그렇게 모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또한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논리적 비약,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제가 성급한 이해를 일반화. 못하는 바는 아니라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서 일반화의 제가 오류 다른 뭐 부분을 이런 인정을 딱 일변 논리죠? 다만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기업에 지나친 특혜가 가거나 또 중소기업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정책을 운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내 얘기로 듣는 것보다 내가 얘기할 때 그냥 동네 아줌마의 수다 같은데 왠지 이렇게 또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또 있어 보이지? 예,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한 거나 지금 홍정학 의원이 얘기한 거나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예. 자, 이런 이야기들 사실은 우리가 이걸 계속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세월호 문제가 터지고 나서 너무 기본적으로 생명의 문제를 저것들이 우습게 알기 때문에 세월호 싸움에 몰두하느라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동안 못했었던 거죠. 네. 자, 근데 여기에 또 우리 박근혜가 또 이런 그래서 이게 이제 최경환이가 자기의 경제 정책을 초이노믹스라고 막 이제 팔았어. 그 이제 막 홍보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듣고 박근혜가 기분 나빴대잖아. 이게 박근혜가 초이노믹스 근해노믹스로 바꿔라. 예. 최경환이 국감장에서 근해노믹스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 엊그저께 기사죠? 4월 7일 기사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예. 박근혜 65세 구속. 박근혜가 14년 7월에 최경환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에 만들어진 신조어 초이노믹스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낸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인 자신이 아니라 최 의원의 경제정책이 부각되는 분위기를 참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건 가운데 14년 9월 9일자 메모에는 이러한 박근혜의 불편한 심기가 단순하지만 너무나 명시적으로 담겨있다. 박근혜 말을 뜻하는 VIP가 상단에 적힌 해당 페이지에 총수 면담, 어젠다. 그러면서 창조경제센터 추진계획, 성장동력 투자 활성화, 일자리 애로사항 건의, 순방시 협조 건의 등과 함께 초이노믹스를 근해노믹스 또는 창조노믹스가 적혀있다. 주요 대기업 오너들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던 박근혜가 논의의 주제들을 안전수석과 정리해보는 대화를 나눈 뒤에 초이노믹스 대신 근해노믹스나 창조노믹스라는 용어가 쓰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 당시 언론에서 2개월 전에 경제부총리에게 오른 최 의원의 성을 딴 초이노믹스에 관련 보도가 줄을 잇고 있었다. 최 의원은 취임 이후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핵심 규제 철폐,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등 정책을 앞세워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자신의 색깔을 뚜렷이 했다. 쉽게 얘기해서 빚어져서 집사라는 거였어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꼽혔던 그의 자리는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DJ노믹스나 MB노믹스처럼 대통령이 아니라 정책실무자인 장관의 이름이 붙은 경제 명칭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게다가 기재부 보도자료에서도 초이노믹스는 버젓이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2007년 만들었고 13년 2월에 대통령 취임부터 줄곧 홍보해왔던 근해노믹스란 용어가 한순간에 묻혀버린 것이다. 박근혜는 이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용어 변경 지시를 내렸을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뜻은 최 의원에게도 전달됐던 것으로 보인다. 1개월 후 최경환 국정감사에서 초이노믹스의 실체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언론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고 초이노믹스는 없다. 근해노믹스가 맞다라고 대답했다. 실세 부총리가 박근혜의 불쾌감을 접하고 몸을 한껏 낮추는 순간이었다. 근데 503이 뭐예요? 예. 그 503이 뭐야? 죄수번호? 수감자 번호 503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꾸만 503 그래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관세청. 박근혜 최태원 면담 직후 면세점 확대 검토. 잠깐만, 이게 뉴스가 한꺼번에 올라오네. 예.
박근혜 최태원 면담 직후 면세점 확대 검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가 최태원하고 면담한 다음에 면세점 사원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최태원도 뇌물죄다 뭐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국가 부채 1,400조 돌파, 1년 새 140조 폭증, 공무원 군인연금 펑크 메우기에 추경 예산 가세. 예. 요건 이제 4월 4일 기사네요. 국가 부채 1,400조 돌파, 1년 새 140조가 폭증, 10%가 올라갔다는 얘기네. 지난해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 부채가 140조 원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섰다.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90조 원 이상 늘어난 데다가 이거 봐. 사실 이거 공무원을 갖다 붙인 거고요. 실제로는 군인연금 부채가 커요. 예. 군인연금은 전액 국민세금이야. 공무원들은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월급 받는 거에서 다 떼서, 이게 옛날에 공무원들,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은 옛날에 일반 직장인들보다 월급이 작았어요. 그거 알죠? 이게 박근혜가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 연금을 막 섞어가지고 지랄해서 그러는데요. 사실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 연금 분리돼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월급이 작았어. 왜냐하면 너네들은 연금 받아라. 그러면서 그 월급 개념을 연금으로 강제로 띄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연금으로 저축한다는, 예, 공익적 저축을 한다는 목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연금을 받는 거야. 그런데 군인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될 돈, 그 사람들 월급에서 뗀 게 아니라 지금 저 군인들은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훨씬 부풀려갖고 너무 많이 준 거야. 박정희 군부, 전두환 군부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정치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미 80년대에 군인연금 재원은 바닥에 났는데 그들도 계속 퍼준 거야. 예. 그래서 지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공무원들은 자기 월급을 받아야 될 걸 그걸 억지로 띄어낸 거였고, 군인연금은 이 박정희 전두환 군부 정권 때 그 무리하게 충성한 군인들한테 많은 돈을 주려고 짜다 보니까 저게 80년대에 이미 재정이 바닥난 거라고. 그 뒤로 지금 수십 년 동안을 국민 세금으로 쏟아붓고 있는 건데 이걸 갖다 해결하려고 박근혜가 공무원 연금을 손댄 거야. 일부러 지금은 이제 공무원 자리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막 굉장히 꿈의 직장이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공무원 된 애들이 자살하는 애들도 많아. 구급 공무원 중에 자살하는 애들이 많았어. 이유가 뭐냐? 10년을 노력해갖고 공무원이 된 거야. 근데 월급이 100몇십만 원밖에, 110만 원인가 20만 원밖에 안 됐던 거야. 예. 공무원 월급이 일은 너무 많은데, 기본적으로 월급이 너무 작은 거야. 그게 이제 그 공무원은 원래 급수가 낮으면 월급이 낮거든. 예, 그래서 이 올라가면 일이, 뭐 한 20년 정도 하면, 뭐 지금 한 3, 400을 받을 수 있다고 쳐도, 그 전에는 100몇십만 원, 150도 못 받아요. 예. 150도 못 받아. 예. 누가 그래 170 받는다고. 지금 공무원들 연봉, 아니, 월급 되게 낮아요. 여러분 지금 몰라서 무슨 170이야. 윤희 선생. 누군데? 무슨 공무원인데? 구급 공무원 170 누가 받았어? 누가 170 받았어? 구급 공무원이. 지금 구급 150 됐어요? 지금 언제부터 150이 됐어? 그렇게 올랐어? 경찰 구급 150? 그럼 130 받는 사람들은 누구야? 나도 저렇게 알고 있거든요? 13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 130에서 150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150은 난 몰랐어요. 언제부터 150 됐어? 많이 올랐네. 예. 기본급은 130. 예. 구급이 130으로 알고 있어.
근데 무슨 일을 하면 150을 줘? 경찰? 경찰이라서 150이야? 그 위험수당이 붙어서 그런가? 동사무소 직원은 진짜 130 정도밖에 못 받아요. 누구냐 하면, 예, 자살하는 공무원들이 누구냐? 동사무소에서 복지 업무 담당하는 애들이 자살을 해. 일은 너무 많은데 월급이 130이야. 그래서 자살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 공무원들은 저기잖아. 위험수당이 붙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월급이 다른 거네. 예. 그리고 이제 소위 행정공무원들, 행정직 공무원들은 130 정도밖에 안 돼. 구급 공무원이라고 막 한 사람들이, 이게 행정사무직들은요, 130 정도밖에 못 받고, 거기에 뭐 수당 막 붙어가지고, 150이 되는 달이 있을걸? 그 경찰 공무원 150 받는지 몰랐어요. 근데, 경찰 구부 150도 사실 말이 안 되지. 이 경찰 공무원들이 도둑 잡고 강도 잡다가 칼 맞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150 받아. 말이 되냐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요, 월급이 진짜 적은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막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그러면서 다 공무원 시험을 10년씩 준비해갖고 공무원이 됐는데 월급이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충격을 받는데 거기에다가 구급 공무원 하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다 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애들이 계속 말단에서 야근을 하다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목 매달고 죽고 그랬어. 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본론으로 돌아가서 집중. 공무원 월급이 우리 아까더러 얘기하면 실제로 1인당 평균 소득으로 따지면 공무원 월급이 3천만 원, 연봉이 3천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연봉이 2천 정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1,800인가 돼, 연봉이 다 합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그렇게 연봉이 작은 이유가 뭐냐면요, 연금으로 떼는 거야. 너는 나중에 연금 받아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대신에 예, 그래서 남들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대신에 공무원 연금을 믿고 적은 월급으로 일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더러 지금 군인연금 세원이 모자라니까 공무원 연금을 적게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일반 공무원들한테 평생 월급 조금 주고 연금 준다고 꼬셔놓고 이제 와서 이 사람들한테 적게 받아라. 그럼 이 사람들은 사기당한 거지. 근데 왜 이런 사기를 당하게 된 거냐면 실제로 박정희 때 만들고 전두환 때 퍼주고 그랬던 군인연금으로 공적연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적연금을 손을 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갖고 사실은 국민연금 손대는 게 원래 목적이야. 얘네들은 국민연금을 이제 더 적게 주려는 게 목적인데 먼저 공적연금을 건드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법상 공무원연금을 건드릴 수 없거든. 그 법상 공무원연금이 이게 수십 년 동안의 약속이고 수십 년 동안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금이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문제를 군인연금 문제를 공무원연금으로 싹 섞어가지고 공무원하고 일반 국민을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공무원연금을 건드리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를 없애려는 거야. 그래놓고 실제로 군인연금을 손대야 되는데 군인연금은 냅두고 공무원들의 연금을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연금이 무너지잖아. 그럼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손대겠다는 얘기야. 그런 목적으로 박근혜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의 월급이 그렇게 형편없었던 대신 공무원 연금을 약속해놓고 그 공무원 연금을 무너뜨려서 최종 목적은 국민연금을 박살내는 거야. 왜? 이명박 때 국민연금을 다 딴짓을 해놨잖아. 그 돈을 지금 어떻게 갚을 거냐고. 못 갚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판에 무너뜨리려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연금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 국민연금을 지키는 거야. 예. 그 구급 공무원의 첫 달 기본급이 139만 500원이다.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든다. 139만 500원이 세금 전이래요. 예.
구급 공무원의 17년 3월 27일 뉴시스 기사 중에 세전 139만 500원이라고 뉴스에 나왔네요. 예. 세금을 띄면 더 작아지겠죠. 예. 네. 몰랐죠. 대학 나오고 10년을 공부해서 구급 공무원 됐는데 세전 139만 원 봐도. 그래놓고 지금 그렇게 그래도 호봉이 올라가겠지. 오래 근무하면 월급이 올라가겠지 그랬는데 지금 공무원들더러 성과연봉제 하라 그러잖아. 성과연봉제가 뭐야? 결국 공무원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럼 뭐야? 그러면 비정규직이라는 건 직업의 안정성이 없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한마디로 모든 국가의 허가권을 관리하는 애들한테 비정규직처럼 다루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이 뭐 하겠어? 공무원직은 그냥 취미상 하면서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따로 부당한 돈을 얻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누가? 이 부자들이. 1%의 부자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공무원들, 그 공무원을 원하고 그 공무원들은 실제로 국가에서 자꾸만 재벌들한테 모든 돈을 올인해주고 돈이 모자라니까 이게 일반 서민들을 등쳐먹고 말단 공무원들 등쳐먹고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예. 자, 이 방송 시청자가 한쪽으로 편협됐네. 그래. 네가 지금 오른쪽 끝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빨갱이로 보이지? 근데 네가 맨 끝이야. 꺼져. 예. 아우 진짜. 정말 이 당당한 무식함은 어떻게 하면 좋지? 네. 이런 얘기 내가 아니면 어디서 해주겠어? 네. 이거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들 이 공무원들이 이만큼 받는지 몰랐지? 그런데 막 공무원이 철밥통인 줄 알고 공무원 시험 보느라고 십몇 년씩 공부한 거잖아. 그죠? 몰랐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우리나라에서 없애야 될 게 두 개야. 대학 간다고 쏟아붓는 돈.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본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노량진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139만 원이라니까 세전에. 차라리요. 여러분이 슈퍼하고 계신다. 그러면 슈퍼마켓 같이 하세요. 세탁소 하고 있다. 세탁소를 같이 하세요. 그게 낫다니까. 애들 그 공무원 돼봤자 공무원 월급도 안정적이지 않아. 지금 계속해서 공무원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중이기 때문에 예 업무량이 많아서 과로사 하거나 139만 원 받고 과로사 한다니까. 그니까요. 우리가 직장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되고 일단 오늘의 핵심은 뭐냐.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4인 가족의 가장의 연봉은 원래 1억 2천은 돼야 된다. 원래 1억 2천은 돼야 되는데 1억 2천까지가 무리라면 최소한 4인 가족의 가장이 연봉 7천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연봉 1년에 1,000만 원은 집을 운영하는 비용. 그 다음에 4인 가족의 1인당 생활비가 1년에 1,000만 원씩은 들어.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부부의 노후자금으로 저축을 하는 거야. 그래 7천만 원은 줘야 최소 7천은 줘야 적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택도 없잖아. 연봉 3,500만 돼도 아빠들이 막 폭력 쓰면서 중산층인 줄 알잖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 예. 5급 행정고시 없앤대잖아요. 몰라요? 5급 행정고시 이제 없앤대잖아. 행정고시도 없애고 외무고시도 없애고 사법고시도 없애고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특채를 한다는 얘기잖아. 특채를 해가지고 그 자기네들 자식들 뽑으려고 고시를 보면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보는 건데 특별 채용을 하면 자기네들 자식들 찔러 넣으려는 거지. 외교부처럼. 외교부가 원래 외무고시가 있었는데 외무고시를 이제 거의 없애버리고 외교관 자식들을 특별 채용하잖아.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행정고시 그것도 옛날 말이야. 사법고시도 지금 없애고 지금 로스쿨로 다 전환했잖아. 근데 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게
왜 누구가 들어가고 누가 안 들어갔는지 당락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옛날의 음서 제도로 다 바뀌고 있는 거지. 부모의 줄 잘 만나야지만 좋은 직장을 얻는, 그리고 그것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나라꼴이 개판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대통령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될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다음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될 두 가지. 예. 경제민주화. 예. 경제민주화, 평화대통령. 두 가지를 요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상식이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2007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하니까 나한테 미친년이라 했다니까. 1인당 국민소득 개념을 설명했다고 나한테 미친년이라 했어. 빨갱이라 그러고. 그런데 내가 이걸 한 5년인가를 떠들었더니 2012년이 되니까 언론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을 내가 계산한 방식으로 인정을 하더라고. 그전에는요, 공적인 언론에서 누구도 그거 인정 안 했어요. 네. 예. 그 문재인 예산을 해마다 7%씩 늘리겠다. 필요하면 증세. 큰 정부를 표방. 제이노믹스 발표. 기업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겠다. 경제정책을 내놨다 이거죠. 예. 좌지간 다음 대통령들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제민주화야. 자, 그러면 큰 정부하고 작은 정부의 차이를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몇 번 설명했잖아요. 메모장에다가. 집중해봐봐. 그, 소위, 초기 자본주의. 그러니까 17, 18세기의 자본주의의 그 이론이 뭐였냐면, 그 자유방임주의.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자유방임주의였다. 그래서 이 자유방임주의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국가는 오로지 뭐만 하면 돼. 도둑만 잡으면 된다. 그리고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경제 문제는 자유시장에서, 철저히 완전 자유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한다. 그게 고전경제학. 그래서 고전경제학이라는 걸 다른 말로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개인 간의 거래에 따라서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고 이 경제적인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를 모두 시장에게 맡긴 단계야. 그게 1800년대까지 가.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800년대 중반부터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기 시작해. 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왜 안 팔릴까? 보니까 노동자들을 너무나 많이 월급을 적게 주기 시작한 거야. 남자 노동자들을 자르고 여자 노동자들한테 싼 값에 일 시키고, 그 여자 노동자한테 주는 돈도 아까우니까 청소년을 시키고, 나중에는 8살, 9살짜리 애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월급을 남자 어른의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서 이 회사는 그만큼의 이익을 받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각 가정이 소비 능력이 상실되는 거야. 그래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뭘 만드냐? 식민지를 만든 거야.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라는 게 열려. 그래갖고 이제 19세기에 제국주의라는 걸 가지고 약소국들을 침략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거야. 부자들에게, 그 나라 부자들에게.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 식민지가 다 이제 정해져 있고 나니까 물건이 또 안 팔려. 왜? 식민지는 미개한 나라이고 그런 나라의 경제력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 식민지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든 게 식민지 전쟁 제1차 대전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제국주의들끼리 좀 더 약한 나라의 식민지를 뺏어서 자기의 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1차 대전. 그래갖고 이제 패전국의 식민지를 나눠 가졌어. 그런데도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나타난 게 20년대 말에 경제 대공황이 나타나. 유럽의 경제가 싹 다 망하고 그 출발점 미국이었어. 미국이 사고 쳐갖고 유럽이 망한 게 그게 경제 대공황이야. 그래서 그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게 2차 세계대전이야. 1, 2차 세계대전으로 온 세계를 쑥대밭을 만들고 나서 그들이 깨달았어. 모든 경제 문제의 본질은 임금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너무나 축소시키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나온 게 수정자본주의야. 그래서 자유방임주의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정자본주의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복지. 그래서 국가가 복지정책을 펴야 된다. 복지가 뭐냐면 교육이나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업을 만들고 그 공기업의 일자리를 그게 이제 수정 자본주의의 특징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딱 터지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언론들이 이게 다 수정자본주의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큰 정부 국가의 복지 정책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경제 문제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공기업들이. 그래가지고 나온 게 신자유주의야.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만들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거야. 즉 공공의 일자리를 위해 만들었던 회사들을 전부 다 민영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뭐냐, 월급을 줄이는 거죠. 결국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거야. 공기업마저 임금을 줄이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임금을 줄이고. 신자유주의라는 건 누구의 자유? 자본의 자유. 즉 자본이 서민들을 삥 뜯어먹는 것에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신자유주의야. 그게 90년부터 2017년까지 27년을 유지된 거야.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야. 그 전 세계가 망해가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언론들이 미친놈들을 막 대통령을 시켜. 총리 대통령에다 미친놈들을 심어놓고 전쟁의 공포를 팔아. 그래서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정당한 임금을 달라는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전쟁 공포를 팔고 테러 공포를 팔아서 전 세계 시민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물건이 팔리질 않는 거야. 이 소비 능력이라는 건 결국은 그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아야 거기서 소비 능력이 만들어지는데 소비 능력을 없애놓고 물건은 계속 만들고 그래놓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까우니까 로봇들을 만들고 부자들한테 로봇을 팔면서 살면 되겠지. 근데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벌까? 결국 부자들도 노동자들한테 뭘 팔아야 돼. 근데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세계 경제가 망해가는 거야. 그래서 경제 민주화와 세계 평화는 내가 볼 때 이번 세기에 우리가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될 핵심 이슈예요. 예. 우리가 지금 전쟁 나면 어떻게 이런 헛소리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에다 퍼뜨려야 될 핵심 이슈가 뭐냐면 경제 민주화와 그리고 세계 평화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어? 예. 내가 작년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 작년 5월부터 우리나라가 세계의 그 리더십을 세우게 될 거다. 그 얘기 했잖아요. 평화의 리더십을 세우게 될 거다. 기억나지? 그게 지금 우리의 일이야. 왜? 전 세계에서 그 이념 대립을 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전쟁 상태에 있는 게 유일하게 우리나라야. 그리고 모든 경제 문제가 우리나라에 응축되어 있어. 세계 경제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다가 경제 민주화와 세계 평화의 리더십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될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선은 안보파리, 빨갱이 파리를 하고 있어서 너무 뒤떨어지는 그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국민들이 분명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다음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세계평화,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 그 얘기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돼. 그래서 그걸 약속한 사람을 뽑아줘야 돼. 그래야 얘가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왜 안 지키냐? 우리가 박근혜 경제민주화로 무너뜨린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다음 대통령에게도 경제민주화를 요구해야 돼요. 그럼 경제민주화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경제 문제에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분배 문제에 정부가 역할하는 거야.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똑같이 공동분배하면 그거 공산화야. 그거는 도움이 안 돼. 공산화는 실패한 정책이야. 공산주의는. 그럼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3의 경제야. 제3의 경제라는 게 뭐냐면 생산은 자본주의식으로 자유경쟁체제로 만들어. 생산된 부를. 그 다음에 그 부를 국민들이 분배할 때는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줄이면 되냐? 부자들에게는 누진세를 걷고 극빈자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 선택적 복지란 말 들어봤죠? 예. 선택적 복지.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이 뭐냐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올리는 거야. 부자 증세. 그래서 그건 누진세를 얘기해. 누진세라는 게 뭐냐면 가령 11조는 누진세가 아니야. 비례세야. 다 똑같이 내는 거야. 10의 1조는 세금이 아니라 교회에다 내는 돈인데 자기 소득의 10%를 무조건 내는 거잖아. 그 똑같은 비율로 내기 때문에 그건 비례세야. 그럼 누진세는 뭐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은 3만 원만 내자. 그러면 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30%를 세금으로 내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은 3%만 세금으로 내는 거. 그게 누진세야.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만 세금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그게 누진세예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누진세는 딱 하나. 전기요금에만 있어. 근데 실제로 전기를 진짜 많이 쓰는 부자들은 누구야? 뭐 이렇게 철강 기업이라든가 대기업들은 전기를 엄청 많이 쓰는데 전기요금 깎아줘. 그리고 서민 가정에서 여름에 에어컨 켰다고 겨울에 난로 켰다고 누진세를 걷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잖아. 지금 이제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 차이가 심해지는 거야. 연교차가. 그러면은 겨울에 난로 피고 여름에 에어컨 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걸 사치품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놓고 또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고급 스포츠카나 보석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깎아준대. 지랄 연병인 거죠.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거는 특별 소비세를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여름에 에어컨은 실제로 이제는 이 에어컨이 서민 가정들에도 에어컨들 있잖아. 조그만 에어컨이라도. 여름에 그냥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없는 온도야. 40도 가까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에어컨은 이제 필수 소비가 되는 거야. 그런데 특별 소비로 전기요금에다가 누진세를 붙이는 거야. 그래놓고 보석을 사거나 뭐였더라 그때? 뭐 이상한 짓 하는 거는 그 부자들이 쓰는 소비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이 우리 평민들의 필수 소비에다가는 세금을 붙이는 이런 개지랄을 하고 있어. 개지랄 아니라 쥐지랄을 하고 있어. 이런 짓 못하도록 그래서 부자 증세, 부자들에게 세금을 올리는 누진세를 적용해야 된다가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복지를 강화하는 거야. 공공의 일자리를 높이고 복지를 강화하는 거.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게 뭐냐면 이 사교육이 없어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립대학을 늘리면 돼. 반값도 안 된 3분의 1 정도만 실비만 받고 운영되는 국립대학을 늘리면 돼.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사립대학이야. 사립대학은 냅둬. 망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지금 사립대학들이 전부 대기업에서 투자했어. 그래서 등록금 받아 이윤을 남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사립대학은 그냥 냅두고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그래. 그리고 꼭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되잖아. 국립대학을 늘리는 거야. 지금 서울대 조금밖에 안 뽑지. 차라리 지금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을 모두 서울대로 그러니까 전부 다 이름을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이렇게 부르지 말고 국립대라고 통일하는 거야. 뭐 국립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이 국립대학의 인원을 늘려버리고 그러면 뭐하러 사립대학 가겠어. 그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도 졸업하면 똑같이 국립대학인데 그지? 그렇게 하면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막 서울대 가려 서울에 있는 서울대 가려고 돈 쓰고 연고대 가려고 돈 쓰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국립대학을 늘리면 지금보다 많은 숫자로 늘리고 지금 나라 안에 놀고 있는 박사님들 많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교수직을 주고 그래서 국공립대학을 늘리면 내가 볼 때 이 대학으로 쓸데없이 낭비된 돈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인식을 바꿔야 돼.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영업이라는 말과 마케팅이라는 말은 뭐가 다를까요?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마케팅 전문가 그러면 막 연봉이 높고 막 헤드헌터가 가야 될 것 같잖아. 영업사원 그럼 팀장이 가서 데리고 오는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인식의 차이야. 여러분 내가 우리 조카한테 그랬어요. 영업이 마케팅이다. 모든 건 마케팅이야. 그러다 네가 지금 시장에서 배우는 이 장사가 이게 마케팅이다. 대기업의 마케팅 팀장이 이 도매시장의 마케팅을 모른다. 우리가요
정말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도매시장에서 작은 점포라도 갖고 있다. 뭐하러 자식을 대학 보내냐고. 대학교 졸업하고 130만 원짜리 공무원 되라고? 차라리 그 도매시장에서 일을 가르치세요. 그게 훨씬 더 얘한테 나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이 오래된 대를 이어하는 식당이다. 뭐하러 대학을 보내? 그 집안의 비법을 전수시켜서 가르치는 거지.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도 잘만 하면 요즘은 젊은 사람이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이게 옛날처럼 노인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그 손으로 하는 노동은 돈을 못 벌지만 젊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농사를 지으면 돈을 벌 수 있어. 그게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차라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어. 시골에 이제 요즘에 전원주택들 많이 짓잖아. 전원주택을 짓고 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시골에서 하우스 농사 크게 짓는 사람들은요, 외제차 타요. 하우스 농사 크게 짓는 사람들 다 외제차 타. 깜짝 놀라는 거야. 베이비붐 시대가 아파트 팔아갖고 전원주택 듣고 갔어. 그리고 동네에서 막 몸빼 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아줌마들이랑 같이 막 새참 나눠 먹고 재밌게 놀았단 말이야? 근데 이 아줌마들이 밤에 싹 화장하고 동창회 가 그러면서 나가는데 보니까 외제차 타고 가더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우스 농사 크게 짓는 사람들 돈 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고. 예. 성주에서 우리 얘기 들었잖아. 얼마나 돈 버는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가졌던 이 지금의 40, 50대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30, 40대야. 30, 40대의 발상이 바뀌어야 돼. 지금 50대 늦었어. 이미 애들 다 그냥 기존 방식대로 키웠어. 그러면 40대, 50대, 우리 나이 때도 이미 바꾸기 늦었고, 30대가 바뀌는 거야. 먼저 20대가 바뀌어봐.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면 망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농사를 제대로 가서 배워. 어떻게 배우면 되냐 면, 대학교에도 돈 내고 배우잖아. 농촌에 가서 농업 일을 배우는 거야. 농사를 한 3년 배우라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의 농사를 짓는 거야. 그리고 조금씩 늘려서 대규모 농사를 짓는 거야. 그 땅 빌려서 짓는 거야, 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부터 생각을 바꾸면, 아니, 호주에 농사는 지으러 가면서 우리나라 농사를 안 짓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저는 힘이 모자라서 육체 노동은 못해요. 자, 농촌에서 생산된 물건을 도시로 어떻게 연결할 거야? 홍보를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우리 동네 쇼핑몰을 만드는 거지. 동네 쇼핑몰 만들어서 인터넷에 홍보를 해.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그 동네에 이쁜 처녀가 있으면 서울에 괜히 쓸데없는 데 가갖고 탱클럽 이런 데 들어가지 말고 우리 동네 쇼핑몰 운영하는 거야. 자, 아프리카로 방송해. 자, 오늘은 고창에 무슨 어느 동네에 물건 팔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쇼핑해. 막 순간적으로 막 주문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가지면 지금 우리들의 재원을 가지고 내가 서수길 대표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쇼핑몰 만들었다 쫄딱 망했다고. 왜?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서 그래. 팔아서 그래. 나랑 같이 좀 잘 아이디어를 내보지. 우리 농민들, 지금 농민들은 판로가 없고 그래서 밭대기를 하잖아. 농민들은 판로가 없어서 헐값에 팔고 있고 유통업자들은 중간 마진을 다 먹고 있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물건을 사고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 아프리카가 전국의 농촌을 연결해서 정말로 농산물 홈쇼핑, 아프리카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더만, 그거를 확장시켜가지고 모든 동네에서 가령 농산물 쇼핑센터로 딱 들어가. 그러면 감자 파는 사람들 쫙 나오고, 고구마 파는 사람들, 쌀 파는 사람들, 파프리카 파는 사람들 쫙 떠. 그럼 들어가갖고 가격이나 물건 보고 주문해. 이런 식의 우리끼리의 조합운동 같은 거를 이 아프리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도시하고 농촌을 연결시키는, 그리고 택배도 택배 조합을 만드는 거야. 지금처럼 대기업에서 진짜 하루에 700원 받는 그런 식이 아니라, 대기업을 빼고, 우리 이 서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택배 조합하고 이 농민회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촌의 각 지역에서 물건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유통구조를.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걸 정부가 처음에 지원해 준다면, 그러면 서민들이 먹고 사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는 모두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모두 일자리가 필요하고, 지금 다들 일을 해. 근데 다들 일을 하는데, 그것도 막 너무 피곤해서 연애도 못할 만큼 일을 해. 근데 왜 돈이 없어? 다 대재벌이 쪽쪽 빨아서 모든 임금의 이윤을 지네가 먹어버리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도 아니야. 원래 1억 2천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2천만 원 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세상을 바꿔서 정말 4, 5천만 받더라도 세상은 바뀌어.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는 거야. 지금 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1, 2등이 그런 생각 하겠어? 못해.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걸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주인이고 쟤네가 알바야.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알바야. 우리가 점주야. 우리가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 오늘은 이제 경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어저께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병우 문제. 우병우에 대한 보도가 너무 없잖아. 예, 자,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예, 자, 잠깐. 뭐, 그게 말이 쉽지 되겠냐? 그쵸? 말이 쉽지 되겠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죠. 자, 우병우 얘기를 하면서 노래 한 곡 띄웁니다. 다이나믹 듀오가 불렀어요. 죽일 놈. 아, 노래 제목이 죽일 놈이야. 나한테 왜 그랬어? 너 또 왜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야 돼? 넌 맨날 그런 식이야. 됐어. 나 갈게.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환경이 너무 익숙해 이젠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젠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 한번 화내면 뒤끝 장난하냐 적어도 이주는 가니까 난 성격이 너무 물렀어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렀어 부담돼 네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대화 화제를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출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널 향한 사랑은 조금이 벗겨진 바지처럼 빛이 발했어 오늘은 이별을 말해야 될 박근혜와 것 같아. 우병우가 주고받는 이야기?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처음에 쉬웠어 너와 함께라는 게 난 너를 위해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지웠어 사랑에 취해 내게 기대고 너란 퍼즐에 날 억지로 맞춰 끼웠어 하지만 이제 난 지쳤어 네가 만든 내게 난 숨이 막혀 오는데 넌 점점 더 내게 바라는 게 많아졌어 마찰이 잦아졌어 네가 사준 구두굽처럼 사랑이 닳아졌어 네 잔소리는 넥타이처럼 내 목을 조여서 날 얌전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그게 좋아 보였어 그때 내 속은 한참 뒤틀리고 여자와 남자를 우병우와 박근혜로 딱 대입하면 이 노래가 이게 딱 이해가 되죠? 예. 내가 더 잘할게 하며 바라겠던 나지만 오늘은 말할래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내가 잘할게란 말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게
말 안 할래 너를 사랑해란 말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게. 내가 잘할게 내게 잘해달란 말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게. 이 말 안 할래 그동안 참아왔던 이별을 오늘은 내게 말할래.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번에 다시지 뭐 마치 제니네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아무 말도 안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걸. I don't wanna say no more. I don't wanna say no more. 뭐가 선거법 위반이야? 내가 지금 뭐 선거운동했어? 아니 내가 무슨 저기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래? 야 내가 뭘 어쨌다고 선거법 위반이야? 내 노래 한 곡 들었구만. 내 노래 듣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이야?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저 주어 없이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난 노래 한 곡 들었어. 어디다 대고 선거법 위반이야? 시청자가 질문한 거? 뭔 질문했는데? 니들끼리 막 얘기하지 말랬지? 니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네. 자, 일단 오늘 가만 있어보자. 아까 우병우